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 영수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사이, 그냥 같은 반 녀석 정도였죠. 영수는 학급 임원이라서 야자를 할 때면 가끔 임원 어머니들이 야식을 손수 챙겨 오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영수 엄마도 종종 학교에 오시곤 했는데 다른 엄마들과는 유독 눈에 띄었어요.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왠지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영수 아빠가 보다 젊은 새엄마를 맞이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새엄마의 나이가 30대 초반쯤이라 우리랑 고작 해야 14살 차이밖에 안 났어요. 게다가 꽤 곱상한 외모의 목소리도 안개처럼 맑고 허스키한 느낌인 게 묘하게 유혹적이더라고요. 야자 시간에 샌드위치를 나에게 건네주는데 괜히 설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스치기라도 할까봐 은근히 긴장했던 것도 같네요. 가끔 밤늦게 공부하다 잠이 안 올 때면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잠 못 이루곤 했죠. 왠지 모르게 그녀의 눈빛이나 표정에서 다른 엄마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쓸쓸함 같은 게 느껴졌는데 그게 또 나를 더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며 젊음을 탕진하는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영수를 다시 마주쳤죠. 이후 영수와도 자주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친구들끼리 속 깊은 얘기도 나눌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영수가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이혼할 것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또 얘네 아빠도 참 대단하네 싶었죠. 영수 아빠는 돈이 꽤 있는 사업가였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여자와 재혼했다는 사실이 주변에서 꽤 화제였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빠와 그 새엄마, 그러니까 옥순 아줌마의 성격이나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잘 안 맞고 자주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별거는 기정사실이고 아마 내년쯤 이혼하지 않을까 싶다던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잊고 있었던 그녀의 생각에 묘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 있죠. 뭐랄까, 내게도 잘하면 기회라는 게 올 수도 있겠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네. 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영수의 힘든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옥순 아줌마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의 상황이 더 복잡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수 녀석 입대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영순의 집이 빈다고 무작정 애들끼리 놀러 가게 된 거예요. 영수 아빠는 사업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영수도 곧 군대에 가니 집이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가보니 검정색 망사로 된 홈드레스를 입고 영수 엄마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있었고 다 큰 사내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우르를 보고 당황한 그녀는 난감해하는 티가 역력했어요. 아무래도 영수 아빠가 집을 비워서 물건을 챙기러 온 것 같더라고요. 영수네 집에 가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영수 아빠가 저리 곱고 어린 여자와 재혼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 집이 꽤 잘 사는 편이더라고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넓은 거실, 그리고 곳곳에 놓인 미술품들이 그들의 재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어차피 돈 보고 시집 온 거면 신랑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살 것이지 왜 이혼을 하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무튼 집도 넓고 방도 넉넉했는데 고주망태가 된 우리를 그냥 빈 방에 들어가 자라고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남자들끼리 부둥켜 안고 술
냄새 폴폴 풍기며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워서 자고 싶지가 않은 거 있죠. 아까 우리를 보던 그녀의 눈빛과 검정색 망사 드레스 몸으로 비치던 몸선이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뭔가 그녀의 당황한 모습 속에서도 숨겨진 슬픔 같은 게 느껴졌고 그게 나를 더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조용히 주방으로 나갔어요.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마침 그녀 혼자 청승맞게 소주 한 병을 까고 있더라고요. 분위기로 봐서는 양주나 와인을 먹는 게 어울릴 것 같은데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그녀의 쓸쓸함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계셨어요. 응, 물 마시러 나왔니? 네. 목이 말라서요. 그래, 물컵은 저기 있고 정수기는 여기 있으니까 마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소설이나 웹툰을 좋아해서 그런가 혹시 하며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다 마시고도 그녀를 쳐다보며 한참이나 우덕하니 서 있으니 왜? 너도 한잔 할래? 네, 한 잔 주세요. 그렇게 둘이 동트기 직전까지 술잔을 기울이게 됐어요. 초반의 어색함은 술의 힘으로 딛고 많은 얘기를 나눴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안 좋은 일. 창식이 눈에도 내가 안 좋게 보이나 봐. 그렇다기보단 이 시간에 혼술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나 요즘 많이 우울하고 쓸쓸해. 아니, 아줌마는 얼굴도 이쁘시고, 몸매도 매끈하시고, 부자 남편도 있는데, 뭐가 그리 우울해요. 너도 어른이 돼보면 알 거야. 남녀 사이에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럼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네요. 창식 너 보기보단 어른스럽네.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사실 별거 중이란 사실은 영수한테 듣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아는 척하면 그녀가 경계할까봐 그랬죠. 나 영수 아빠랑 곧 이혼할 거야. 아줌마 영수 아빠랑 이혼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 엉뚱한 소리를 던졌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줌마 나이가 한창인데 더 젊고 어린 남자 만나 즐기며 살면 되죠. 말은 쉽지. 그게 생각처럼 되겠어? 생각처럼 안 될 건 또 뭐 있어요. 요즘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룰루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나 영수 아빠랑 결혼할 때도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돈 많고 늙은 남자 꼬셔서 시집 간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혼까지 해봐. 또 뭐라고 하겠어.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참나. 아줌마는 걱정을 사서 하시네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 사시면 되죠. 그래. 너가 나보다 낫네. 너 말만 들어도 시원시원하다. 네. 걱정 마시고 영수네 집 부자니깐 이혼할 때 이자료나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래, 너가 웬만한 가족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제가 티슈를 한 장 뽑아 건네주며 말했죠. 사는 게 맨날 행복할 수만 있나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이혼으로 액땜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창식이 말이 다 맞아. 호호. 그녀는 제 앞에서 소녀처럼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그 모습도 마냥 예뻐 보였어요. 그러다가 술김에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술 친구 되어 드릴게요. 아줌마 이혼하면 저한테도 기회가 오는 건가요? 무슨 기회? 아줌마 남자로요. 너가 내 남자를 가소롭다는 듯 웃긴 했지만 일단 한번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도 하여 용기 내서 말하였네요. 언제 또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가 컸어요. 그리고 술 기운이 한몫했죠. 네, 저 아줌마 처음 볼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래, 암튼 오늘 창식 때문에 기분이 좀 풀렸네. 그쵸. 오늘 저 때문에 기분 좀 좋아지셨으니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무슨 약속을? 혹시 진짜로 이혼하게 되시면 저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시기로요.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깐. 그치. 그럼요. 저희 단둘이서 이렇게 술자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니깐요. 암튼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우린 다소 희망찬 얘기를 나눈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어요. 영수가 상병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자기 아빠가 결국 새엄마랑 이혼을 했다는 거 있죠. 그때부터 또 아줌마 생각이 났어요. 영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 새 삶을 시작했는지 궁금해졌어요. 당시 저도 입대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영수에게 대놓고 물어보긴 좀 그렇고, 영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목록을 뒤져 옥순 아줌마의 계정을 찾아냈어요. 다행히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지 가게 사진과 함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아줌마, 저 창식이에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어머, 창식이 오랜만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그쵸.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연락드렸어요. 어머, 그랬니? 창식이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죠. 근데 좀 있음 저도 입대해요. 한 달 남았어요. 그래, 내가 창식이한테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줘야 하는데 서울까지 가기가 좀 그러네. 아줌마, 지금 어디에 사세요? 부산이야. 나 원래 부산 사람이잖아. 그럼 제가 내려가면 되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어머, 나 보러 여기까지 온다고. 그럼요. 남는 게 시간뿐인거려. 부산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오죠 뭐. 그럼 오렴. 혹시 제가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재워주시기도 하나요? 그래. 내가 창식이한테 도움받은 것도 있고 하니 풀코스로 모셔야지. 그럼 언제 올래?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그래. 출발할 때 연락하렴. 네, 아줌마. 전화를 끊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재워준다는 뜻이 제가 생각하는 그 뜻과 아줌마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걸까? 아니면 같은 걸까? 부산에서 단둘이 데이트. 그 설렘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과 흥분이었어요. 어쩌면 고등학교 때부터 품어왔던 짝사랑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하니 아줌마가 선루프가 있는 흰색 그랜저 아이지를 몰고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민소매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창씨가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한 손을 흔들며 반기는데 완전 사랑스러운 거 있죠. 사실 어릴 때부터 제 이상형이 이민정이었거든요. 근데 옥순 아줌마가 딱 이민정 씨를 닮았어요. 그래서 친구 엄마의 아줌마임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해 들이댔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줌마, 저도 화답하듯 양손을 흔들며 반갑게 그녀를 불렀어요. 그렇게 그녀의 차를 타고 해운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이혼 후에 부산으로 다시 내려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부산이 좋았고 고향이기도 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전 남편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바람둥이였다고 하더군요. 밖에서 만나고 다니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유흥업소 역시 밥 먹듯이 들락날락 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그런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렵게 결혼한 이상 이혼은 쉽게 할 수 없어 고민을 했고, 너무 걱정이 앞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우연찮게 저랑 대화를 하다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연론이 새로운 인생이니 하는 말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후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서 술을 엄청 먹어댔어요. 그녀도 오랜만에 외출이라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셔댔고 둘 다 만취한 상태가 되었죠. 아줌마, 우리 이제 자러 가요. 그래, 나 대리 불러놨으니 잠시만 기다려. 네, 어디서 자는 걸까? 혹시 둘이 같이 자는 걸까? 혼자 또 별의별 상상을 다 했네요. 하지만 그녀가 차를 멈춘 곳은 바로 그녀가 위자료로 사들인 원룸 건물이었어요. 1층에선 네일샵을 운영하고 4층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마침 2층에 원룸 하나가 비어 있으니 거기서 자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엄청 실망했죠. 그래서 부산까지 왔는데 혼자 재울 거냐며 어린애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 하듯이 때를 썼어요. 아줌마, 저 곧 군대도 가야 하고 보고 싶어도 이제 못 볼 수도 있어요. 딴짓 하자고 안 할 테니 손만 잡고 같이 자면 안 돼요. 네. 그럼 진짜 손만 잡고 자는 거야. 그녀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제때 쓰기에 넘어왔어요. 하지만 다 큰 성인 남녀가 그것도 둘 만취 상태에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우린 사고를 치고 만 거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남자의 패기와 애정 공세에 그녀도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녀도 외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어색함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어요. 옥순 아줌마가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며칠 더 지내다 가라는 거 있죠. 괜히 사고 쳐서 아줌마랑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렵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더 있다 가라는 말에 날 남자로 받아들이나 싶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옥순 아줌마는 하루만 더 하며 계속 저를 붙잡았어요. 저야 좋았죠. 입대 전까지 할 것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던 차에 공짜로 실컷 얻어먹고 실컷 하고 실컷 놀 수 있으니 그러겠다고 했던 게 입대 전전날까지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녀의 네일샵 일도 도와주고 같이 시장도 보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지냈죠. 그녀는 저에게 군대 잘 다녀오라고 격려했고 저 역시 그녀에게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100일 휴가를 나왔죠. 제일 먼저 연락한 게 옥순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저 부산 내려가면 먹여주고 재워주시나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죠. 그래, 창식아. 나도 창식이 얼굴 보고 싶으니깐 어서 오렴. 오랜만에 옥순 아줌마를 만나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서 저도 긴장했어요.
나 임신 3개월이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 아이야. 놀라우면서도 당황했죠.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분명 조심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녀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많이 놀랐지. 근데 나 이 아이 낳아서 키울 생각이야. 그러니 넌 알고만 있으라고. 그녀는 저에게 책임지라고 할 생각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대신 아이는 자기 혼자서라도 키울 거라고 했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녀의 의지가 굳건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단이 느껴졌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제대를 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2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더니 제가 떠나 있는 동안 세상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간 것 같았죠. 군 생활 동안 잊고 지냈던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듯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무엇보다 옥순이와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제 아들 녀석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밀려왔죠. 휴가 때 잠깐씩 내려와 얼굴만 비추고 올라가긴 했지만 제대로 시간을 내서 아들과 옥순이와 함께 있어 본 적은 없었어요. 자대 배치 후 정신없이 흘러간 군 생활 속에서 그저 숨 막히는 일상들을 버텨내기에 급급했으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대라는 현실이 실감나면서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마음 한켠을 채웠어요. 내가 진짜 아빠가 되는 건가? 20살 어린 나이에 철없이 저지른 실수로 갑작스레 아빠가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옥순이 사는 원룸 건물로 향했어요. 익숙한 골목길 변함없이 1층에서 영업 중인 옥순이의 네일샵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택시에서 내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드디어 옥순이네 집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옥순이 엄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 창식입니다. 잠시 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옥순이 엄마는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죠. 아이고, 김서방 어서 와요. 아이고, 우리 김서방 늠름해졌네. 김서방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정겹게 느껴졌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창씨가 하고 편하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번듯한 사위 대접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옥순이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덥석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이끌었어요. 어서 들어와요. 옥순이도 김서방 온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부산을 떨었는지 몰라요. 애도 김서방 기다린다고 꼼짝도 안 하고 얼마나 얌전히 있었는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옥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오랜만에 다시 보는 옥순이는 예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았어요.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뭐랄까. 엄마가 된 여자 특유의 성숙함과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에 풋풋하고 발랄했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대신 깊어진 눈빛과 차분해진 말투에서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왔어. 옥순이는 쑥스러운 듯 짧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옆에는 훌쩍 자란 아들 녀석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제 어릴 때 사진이랑 똑 닮은 얼굴이었어요. 까맣고 동그란 눈, 오뚝한 코, 도톰한 입술. 정말이지 붕어빵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죠. 우와, 많이 컸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아들은 낯선 저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감출 수 없어 보였어요. 제가 손을 내밀자 아들은 엄마 눈치를 살짝 보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빠라고 불러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옥순이는 살짝 웃으며 아들에게 아빠 해봐, 아빠 하고 속삭였어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고 앙증맞은 목소리로 아빠하고 옹알거렸죠. 그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과 함께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아빠가 되었구나 하는 현실감이 온몸으로 밀려왔어요. 옥순이 엄마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는지 먹을거리를 잔뜩 장만해서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갈비찜, 잡채, 나물, 생선구이. 정말이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죠. 저를 귀한 손님 대하듯 끔찍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밥을 먹는 내내 저를 김서방이라고 부르며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우리 속사정을 다 아시는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를 사위로서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옥순이와 옥순이 엄마와 그리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 묘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군 생활 동안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답답한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포근하고 안락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듯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돕고 있는데 옥순이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이제 제대도 했으니 앞으로 옥순이랑 애랑 같이 여기서 살아요. 옥순이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 김서방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야지. 뜻밖의 제안에 순간 당황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순이 엄마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투에 마음이 흔들렸죠. 사실 저도 옥순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나이 차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지만 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녀를 차마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어요. 밤이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옥순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옥순이와 아들 그리고 저까지 한 방에서 자는 건 처음이었죠. 좁은 방에 셋이 옹기종기 모여 누워있으니 정말이지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옥순이는 제 옆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죠. 어색하면서도 묘한 설렘이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옥순이의 숨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해졌어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꿋꿋하게
아이를 키워온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옥순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옥순이랑 같이 살고 싶다. 아들이 귀엽게 웃으며 저를 쳐다보는 모습. 옥순이 엄마가 저를 김서방으로 부르며 극진히 사위 대접을 하는 모습. 그리고 옥순 역시 한눈 팔지 않고 조신하게 아이를 키워온 모습.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감동스러웠네요. 결심을 굳혔어요. 결혼하겠다고요. 물론 띠동갑도 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웃으며 환영할 부모는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저희 엄마처럼 자식에 관해서는 예민한 사람은 더더욱.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반대도 두렵지 않았어요. 옥순이와 아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했지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웬일이야? 제대하자마자 웬일로 전화야? 엄마, 할 말 있어. 뭔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나 결혼하려고. 제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정색하며 소리쳤어요. 뭐 결혼? 너 지금 제 정신이니? 하는 공부는 안 하고 군대 가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엄마,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도 없어. 나는 절대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엄마는 쉴 새 없이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엄마의 반박을 잠재울 승부수가 있었죠. 숨을 크게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 됐어. 벌써 3살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그대로 쓰러지신 거였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엄마, 엄마 하고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다행히 곧 다시 전화가 왔고 놀란 동생이 엄마는 괜찮다고. 다만 충격이 너무 커서 잠시 정신을 잃으신 것 같다고 전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격렬하게 화를 내지는 않으셨죠. 손주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신 듯 했어요. 그래 어쩌겠니. 이미 벌어진 일인데 손주가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하겠니. 엄마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죠. 결혼식은 꿈도 꾸지 마라. 사촌들끼리 간단하게 밥이나 한 끼 먹는 걸로 끝내. 나는 인정 못해. 결혼식은 못 해준다는 말에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결혼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더 이상 바랄 수는 없었죠. 며칠 후 옥순이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냉랭한 표정으로 옥순이를 훑어봤지만 막상 옥순이를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예쁘장하게 생긴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듯했어요. 번듯한 건물주에 어찌 보면 꼬마 신랑을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니 더 예뻐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손주 녀석이 재롱을 떨며 아장아장 걸어와 할머니 품에 쏙 안기자 엄마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듯 활짝 웃으셨죠. 손주 바보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옥순이는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저와 옥순이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저희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시작이었죠. 그리고 2년 뒤 옥순이는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어엿한 내 식구가 된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아이들, 그리고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쩌면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어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어른이라고 자부할 수 있네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이해이다. 내가 그녀에게 끌렸던 게 언제부터였더라. 잠시 지난 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바로 엄마 친구예요. 선희 이모라고. 우리 동네로 이사와 미장원을 오픈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전에도 엄마 따라 몇 번 뵌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엄마 친구,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나한테 살갑게 아이고 민호 많이 컸네 하시던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근한 인상의 아줌마. 딱 그랬거든요. 그랬던 이모가 10년 만에 미장원에서 다시 배웠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봤던 펑퍼짐한 아줌마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커트머리에 은은한 화장을 한 훨씬 젊고 생기 넘치는 매끈한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다이어트를 엄청 한 것 같았어요. 얼핏 봐도 10kg는 뺀 듯 보였죠. 피부도 뽀얗고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꼬리는 오히려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선희 이모가 재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외모에 부쩍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에어로빅도 다니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필러 시술, 그리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받으러 다니면서 여자로서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대단해 보였네요. 주말 오후 늦잠을 자고 일어나 빈둥거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선희 이모였죠. 이모 웬일이세요? 민호야,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마트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마트요? 뭐 사시게요? 혼자 가려니 짐도 많을 것 같고 혹시 민호 시간 괜찮으면 부탁 좀 할까? 집에서 쉬고 있던 터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왠지 모르게 이모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설레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네, 이모,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이따 미장원에서 만나. 대충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미장원 문을 열자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의 이모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죠. 평소 미장원에서 보던 세련된 모습과는 또 다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어머, 금방 왔네. 고마워. 민호야. 이모는 미리 적어둔 듯한 메모지를 꺼내 콩나물, 두부, 애호박 등 필요한 물품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카트를 끌고 마트 안으로 들어섰죠. 평소 혼자 장을 볼 때는 대충 필요한 것만 후다닥 사고 나오는 편인데 이모와 함께 장을 보니 왠지 모르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일부러 최대한 가까이서 나란히 걸었네요. 야채 코너에서 싱싱한 콩나물을 고르는 이모의 모습, 과일 코너에서 꼼꼼하게 사과를 살펴보는 모습, 심지어 두부 코너에서 어떤 두부를 고를지 고민하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이모가 물건을 고르면서 얘게 이것저것 물어볼 때 가까이 다가와 살짝 어깨를 스치는 순간에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은은하게 풍겨오는 이모의 샴푸 향기, 옅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낯설고도 설레게 다가왔어요. 민호야, 콩나물 이거 괜찮아 보이니? 이모가 콩나물 봉지를 들어 내게 물었죠. 싱싱해 보이는 콩나물보다 콩나물 봉지를 든 이모의 하얀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네, 싱싱해 보이네요, 이모. 제가 들까요? 카트를 끌고 가는 이모를 따라 걷다가 문득 이모의 뒷모습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숨길 수 없는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세련된 커트머리, 갸름한 목선, 그리고 살짝 드러나는 발목까지. 예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모의 여성적인 매력이 오늘따라 유독 강하게 느껴졌어요. 계산을 마치고 낑낑거리며 짐을 옮기는 이모를 보며 나도 모르게 팔을 뻗어 짐을 들어 올렸어요. 이 정도는 제가 들 수 있어요. 이모는 가볍게 들 수 있는 것만 드세요. 어머, 듬직하네. 우리 민호. 역시 여자한테는 남자가 필요하다니깐. 특히 힘센 민호 같은 남자. 힘센 남자라는 단어가 훅 하고 심장에 꽂히는 듯했죠. 이모도 나를 남자로 여기고 있었구나. 물론 이모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고 이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앞장섰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어색해졌어요. 미장원 문 앞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이모에게 인사를 하려는데 이모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민호야, 덕분에 편하게 장 봤네. 점심은 먹었니? 혹시 안 먹었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에요, 이모. 괜찮아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요. 왠지 모르게 이모와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괜히 딴 생각을 품고 실수라도 해서 둘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서둘러 인사를 하고 위장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마트에서 이모와 함께 장을 봤던 순간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콩나물을 고르던 모습, 사과를 꼼꼼하게 살펴보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며 힘센 남자라고 말했던 모습까지. 분명 예전에는 엄마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이모였는데 그날 마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왠지 모르게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선이모를 사귀고 싶은 여자로 느끼고 있는 건가?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마트에서 이모와 함께 했던 시간 내내 내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쿵쾅거리고 있었고 이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괜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 번듯한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연애 경험이야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딱히 맘에 쏙 드는 여자는 만나보지 못했죠. 다들 괜찮은 여자들이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요? 나 스스로도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늘 갈증을 느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갈증을 해소해 줄지도 모르는 존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것이었죠. 선희 이모는 올해 52 그러니까 엄마랑 동갑내기 친구. 위장원에서 처음 다시 배웠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봤던 푸근한 아줌마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커트머리에 은은한 화장을 한 훨씬 젊고 생기 넘치는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 민호 아니니? 아이, 진짜 오랜만이네. 너 완전 상남자 다 됐네. 완전 내 스타일인데.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는 이모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더 부드럽고 살짝 떨리는 듯한 느낌. 그냥 내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모를 볼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엄마는 거의 매일같이 이모 미장원에 들렀어요.
머리를 하러 가기도 하고 그냥 수다 떨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나까지 끌고 가서 셋이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모는 생각보다 훨씬 유쾌하고 솔직한 분이셨어요. 엄마 친구라는 딱딱한 이미지와는 달리 농담도 잘하시고 털털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특히 이모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직장 생활의 고충,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짝사랑했던 여자 이야기까지. 이모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어요. 가끔은 엄마한테도 하지 못했던 여자들과의 애정 문제나 19금 얘기까지 이모에게 털어놓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외가 친척들과 여행을 가셨어요.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며 며칠 집을 비우게 된 것이었죠. 혼자 남게 된 집은 왠지 모르게 휑하고 적막하더라고요. 저녁을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TV를 켰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고요. 문득 이모가 생각났어요. 엄마가 없으니 이모도 심심하시려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들었죠. 하지만 뜬금없이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고민 끝에 그냥 미장원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집에서 뒹굴거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미장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모 혼자 계셨어요. 손님은 없는 듯 했고 이모는 카운터에 앉아 잡지책을 보고 있더군요. 나를 발견한 이모는 책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죠. 어머, 우리 민호 왔어? 웬일이니? 혼자 심심해서요. 이모는 손님 없으세요? 응. 오늘은 좀 한가하네. 마침 잘 왔네. 나도 심심했는데. 이모는 웃으며 내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내주셨어요. 우리는 카운터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주로 엄마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리고 내 직장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죠. 이모,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굶을까 생각 중이었어. 그럼 저랑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정말. 그럼 그럴까? 이모는 흔쾌히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죠.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였어요. 이모는 고기를 굽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얘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요즘에 새로운 고민이 있는지, 연애 사업은 잘 되어가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좋아하는 영화는 뭔지,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위장원으로 돌아왔어요. 이모는 커피를 한 잔 더 내주셨고 우리는 다시 카운터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더 이어갔죠. 시간이 늦어지면서 위장원 안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죠. 그러다 문득 이모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보다 더 촉촉하고 왠지 모르게 나를 빤히 바라보는 듯한 느낌.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하더라고요. 민호야, 이모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러웠어요. 네, 이모. 민호는 나 어떻게 생각해? 답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니? 엄마 친구 이모로 생각하죠. 당연히 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이모를 엄마 친구로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여자로서.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좋아해요, 이모.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좋아한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을 하였죠. 이모는 내 대답에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나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 속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이 뒤섞여 있는 듯 하더라고요. 나도 민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 떨리고 있었어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엄마 친구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로서도 그 한마디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까요? 설마 정말로? 이모. 나도 모르게 이모에게 손을 뻗었죠. 이모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모의 손길을 느끼고 싶었죠.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망설임이 밀려왔어요. 이건 정말 괜찮은 걸까? 엄마 친구인데 나이 차이도 엄청나고 엄마한테 들키면 아주 끝장날 테네. 섣부른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었죠. 손을 멈칫거리는 나를 보며 이모는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왔죠. 따뜻하고 촉촉한 이모의 손길이 손바닥을 감쌌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나 민호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나 민호를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조금만 더 알아보자. 그 말은 마치 조심스럽게 시작해보자는 고백처럼 들렸어요. 망설임과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과 기대감이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어요. 네, 이모.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남녀가 친해지려면 술만한 게 없는데, 이모. 우리 맥주라도 한잔 할까요? 이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술 좋지. 나 술 안 마신 지 5년은 된 것 같은데. 간만에 우리 민호랑 한잔 할까? 기분 좋게 승낙한 이모와 함께 교촌치킨 순살 반반을 주문하고 집 앞 편의점으로 달려가 캔 맥주 몇 개와 간단한 안주를 사왔죠. 위장원 테이블에 치킨 박스를 펼치고 캔 맥주를 땄어요. 자, 이모. 짠. 근데 이모는 캔 맥주를 몇 모금 홀짝이더니 금세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간만에 마시니 확 올라오네. 그래도 알딸딸하니 기분 참 좋다. 술 기운이 오르자 이모는 평소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애교 섞인 말투와 행동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민호 애인은 좋겠다. 힘도 세고 얼마나 자상해. 나도 민호같이 듬직한 남자 만나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어요. 너 여자친구 고민 상담할 때 솔직히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더라? 아, 미안 내가 술이 취했나 봐. 민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모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쑥스러운 듯 웃더군요. 아뇨, 괜찮아요. 이런 때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언제 하겠어요. 그럼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궁금한 거? 뭔데 말해봐. 이모는 이혼하시고 다른 남자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이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남자, 만나봤지. 그것도 여럿. 이모는 진지하게 만난 사람은 2명. 가볍게 만난 사람은 5명 정도 된다고 말했어요. 가볍게 만났다는 말에 솔직히 놀랐죠. 이모한테 저런 면이 가볍게 만난 사람이 5명이나 된다고? 그럼 나도 가볍게 만나는 건 괜찮지 않을까? 확인차 다시 한번 물었죠. 이모. 가볍게 만난 사람들 중에 연하도 있어요? 이모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5명 다 연하인데? 너희 엄마한테 못 들었어? 나 처녀 때부터 연하 킬러로 꽤 유명했어. 그래요?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네요. 예상 밖의 대답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들었죠. 그럼 몇 살 연하까지 만나보셨어요? 이모는 손가락으로 턱을 긁적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최근에 어플로 만난 사람이 아마 17살 연하였지? 와, 우리 이모 완전 능력자시네요. 이모는 민망한 듯 웃으며 대꾸했어요.
능력자라기보단 요즘 남자애들이 연상에 대한 환상을 가진 애들이 많더라고. 어플에 운동하는 뒷모습을 올렸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엄청 연락이 오던데. 뒷모습이 워낙 새끈하시니깐 젊은 애들도 머무오는 거죠. 이모는 눈을 크게 뜨며 민호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어머, 민호 눈에도 내가 새끈해 보여? 그럼요. 저도 이모 같은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정말? 잘 됐네. 나도 민호 같은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위장원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죠. 데이트라고 하기에는 어색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들이었죠. 처음에는 엄마 몰래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담해졌어요.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이모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죠. 함께 요리를 해먹고 영화를 보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까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았죠.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어요. 이모도 나와 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가끔씩 야릇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은근히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 절제된 긴장감이 오히려 더 짜릿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이모가 갑자기 감기에 걸리셨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결국 몸살 감기가 심하게 온 것이었죠. 혼자 계신 이모가 걱정되어 퇴근길에 죽을 사들고 위장원으로 향했어요. 위장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혹시 문을 닫고 쉬시는 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 봤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득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이모가 했던 농담이 떠올랐죠. 우리 미장원,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나중에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눌러봐. 설마 진짜 생일일까? 반신반의하며 이모 생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해봤어요. 놀랍게도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이 열렸어요. 조심스럽게 위장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모, 계세요? 작게 소리쳐 불렀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안쪽 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에는 이모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몸을 심하게 떨고 있더라고요. 정말 심하게 아프신 것 같았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이모에게 달려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어요. 이모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나를 발견하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죠. 민호, 웬일이니 어떻게 왔어? 걱정돼서 와봤죠. 어디 아프세요? 응. 몸살 감기가 심하게 왔나 봐. 하루 종일 알아 누워 있었어.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아니, 혼자 가기 귀찮아서 그냥 약 먹고 버티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 상태로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일어나세요. 이모를 일으켜 부축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는 듯 축 늘어졌어요. 겨우겨우 이모를 일으켜 앉히고 옷을 갈아입혀 병원으로 향했죠. 택시를 잡아타고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이모는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링거를 맞았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심한 몸살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 섭취를 잘 하라고 당부했죠. 링거를 맞는 동안 이모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오고 숨소리도 차분해졌죠. 링거를 다 맞고 우리는 다시 택시를 타고 이장원으로 돌아왔어요. 이모는 아직 힘이 없는 듯 했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이장원에 도착해서 이모를 침대에 눕히고 죽을 먹였죠. 이모는 기운이 없는 와중에도 숟가락을 받아들고 천천히 죽을 떠먹으셨어요. 죽을 다 먹고 이모는 나를 빤히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듯 하더라고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이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꼭 보답할게.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촉촉한 이모의 손길이 다시 한번 손바닥을 감쌌어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죠. 고마움, 감동, 그리고 사랑. 이모, 나도 모르게 이모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이모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이모 이모 좋아해요. 정말 많이. 내 고백에 이모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동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이모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모의 몸이 품에 안겨왔죠.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순간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은 사라졌죠.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이모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편안해진 듯 했어요. 응. 이모,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갑작스러운 이모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기서 자고 가라니 설마 드디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모.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아. 민호가 옆에 있어주면 힘이 날 것 같아. 이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 볼을 쓰다듬으셨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엄마 친구와 사랑에 빠지다니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선희 이모와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삶의 가장 짜릿하고 비밀스러운 부분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어김없이 밤 9시가 되면 핸드폰이 울렸죠. 발신자는 언제나 선희 이모.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늘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호야, 이따 미용실 문 닫고 와. 오늘 서방님만을 위한 특별한 밤을 준비해놨지. 미용실 문 닫을 시간에 맞춰 오라는 연락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매번 가슴 뛰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정말이지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 싶을 정도로 매번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평범한 미용실이 그 시간만 되면 우리 둘만의 은밀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하는 마법. 어떤 날은 은은한 향초와 함께 로맨틱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또 어떤 날은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과감하고 짜릿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죠. 그녀의 센스와 열정은 매번 기대를 뛰어넘는 만족감을 선사했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과 향긋한 아로마 향기가 코를 간지럽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는 선의 이모가 있었죠. 어서 와요, 서방님.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를 맞이하며 때로는 수줍게, 때로는 유염하게 서방님이라고 불렀어요. 엄마 친구이자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사랑스러운 연인으로서 말이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서방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호칭 이상이었어요. 묘한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는 마법 같은 단어였죠. 요즘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어떤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또 이렇게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선희 이모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때로는 열정적인 애인처럼 다채로운 모습으로 나를 사로잡았어요. 아주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도 선희 이모와 이 짜릿하고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쭉 이어갈 거예요. 엄마 친구의 미용실에서 펼쳐지는 이 특별하고 위험한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이고 미용실은 영원히 우리만의 달콤한 비밀 아지트가 될 거예요.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날개 달린 큐피드는 장님으로 그려진다. 괜히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 몹쓸 몸 빨리 죽든가 해야지. 휴대전화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죠. 아니에요. 아들이라면 아픈 어머니를 당연히 보필해야죠. 그럼 병원비 저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래, 아들 너무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참아왔던 깊은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은 제 딸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죠. 아빠, 우리 어떻게 해?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월세도 내지 못해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죠. 애엄마라는 사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사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렸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는 매달 몇백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고 정말 답이 보이지 않았죠. 제 통장 잔고는 점점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었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죠. 제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너무나도 어린 제 딸은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괜찮아, 아빠만 믿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가 이력서를 넣었던 수많은 회사들로부터 답이 올 겁니다. 어떻게든 재취업만 하면 딸과 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 있죠. 5시가 되고 이내 일제히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제 표정이 굳은 걸 딸이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애써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너무나도 암담했죠.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들에서 전부 서류 탈락을 당했던 것이었죠. 한국대학교를 나오고 공모전 대상 수상까지 여러 개인 제가 서류에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거절 사유를 보면 납득이 갔죠. 저는 산업 스파이로 분류가 되었더군요. 사실 너무나도 억울한 오해지만 그걸 한탄한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기업들도 안 된다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으니 말입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죠. 저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자네, 잠깐 나 좀 보겠나? 너무나도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전 장모님이셨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정말 다른 곳은 다 괜찮지만 이곳만큼은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아빠, 설마 할머니야? 제 굳은 표정을 보더니 딸도 그러더군요. 아빠, 거기는 가지 마. 할머니는 아빠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정이 때문에 가지 마.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나도 이제 어른이야. 딸이 고사리만한 손을 벌벌 떨며 말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산업 스파이로 오해를 받게 된 것도 장모님 때문이었으니까요. 제가 장모님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려서 다른 기업에 팔아버린 걸로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독한 오해였죠. 하지만 그게 오해라는 걸 모르는 장모님은 저만 보면 이를 가시면서 가만두시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원래라면 장모님을 뵈러 가는 건 말도 되지 않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 잠깐만 아빠 친구 집에 가 있어. 아빠. 아빠 믿지? 그의 딸이 눈물을 그렁이며 저를 보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딸을 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서는 장모님의 회사로 갔죠. 이내 저는 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죠. 장모님이 저를 어떤 눈빛으로 보실지 너무나도 자명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들어오게나.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장모님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말 방부제라도 맞으신 듯한 미모였죠. 현재 50대이신 걸로 아는데 20대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탱탱한 피부에 우아한 기풍이 느껴지는 이목구비까지. 그때 일만 아니었다면 장모님의 옆에는 내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장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눈빛을 흘깃 흘려 앞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죠.
저희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정말 너무나도 얽히고 설킨 일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풀기에는 너무나도 얽히고 설켜서 어디부터 건드려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뗄 수밖에 없었죠. 혹시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사과를 요구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자수하라거나 그런 말드릴 게 분명했죠. 아니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장모님은 긴 침묵을 유지하시더니 이내 입을 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다시 들어오게나. 네? 우리 회사에 다시 들어오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장모님의 회사에 다시 들어가라니요. 장모님의 회사 기밀을 도둑질해서 다른 회사에 팔아남긴 저를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회사 내에서 사장 자리도 상당히 위태위태해지셨고요. 처음에는 그저 장난인가 했지만 장모님의 표정을 보고서는 이내 장난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어차피 자네에게 선택권은 없지 않은가? 장모님은 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하나뿐인 제 딸과 아픈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지금 제 상황을 말입니다. 저는 결국 장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를 왜 다시 받아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의 장모님이 저를 흘깃 보더니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전과 상당히 다른 그녀의 눈빛에 저는 적잖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전에는 철천지의 원수를 보는 눈빛으로밖에 저를 쳐다보셨지만 이번에는 왜인지 조금 달랐거든요. 이거 밖에나. 장모님은 저에게 열쇠 2개를 건네주셨죠. 하나는 이 앞에 오피스텔 키고 하나는 자동차 키일세. 네? 너무나도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기밀 정보들을 팔아넘긴 저를 재취업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차까지 제공해 주시다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설마 그때 오해가 풀리기라도 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혹시 나에 대한 동정심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면 설마 그때 일에 대해 자세히 캐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죠. 하지만 우선 해야 할 것은 선명했습니다. 정말 장모님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어주세요. 장모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제가 살아남을 길이었죠. 그의 장모님은 저를 흘깃 보더니 무언가 골똘히 생각을 하시는 듯 하다가 밖으로 나가셨죠. 저는 우선 딸을 다시 데리고 와야 했죠. 이내 딸을 친구 집에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데려왔죠. 우와, 아빠 너무 좋아. 딸이 환호성을 내지르더군요. 확실히 회사에서 제공해준 집은 어지간한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좋았죠. 그런데 이걸 왜 제공해 주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었지만 말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 애써 잠을 청했죠. 내일부터 바로 일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딸과 어머니 모두 먹여 살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딸과 같이 몸을 뉘었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군요. 결국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딸을 학교에 바래다 주고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부서는 영업 1팀이었죠. 저는 이내 그 앞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꾸벅 인사를 드렸죠. 영업 1팀의 팀원은 총 2명뿐이었죠. 차장님 1명과 대리님 1명. 사실상 저희 회사에서 벌인 부서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장모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여기 있는 차장님과 대리님만이 유일하게 이 회사에서 장모님의 확실한 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니 말입니다. 이 부서가 커야만 장모님이 전무님에게서 사장 자리를 지키실 수가 있었죠. 그게 아니라면 장모님은 조만간 사장 자리를 빼앗기실 테니 말입니다. 장모님과 자주 보다 보니 두 분 모두 구면이었습니다. 차장님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와락 찌푸리시더니 다가오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시 들어와?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눈빛이 느껴졌죠. 그야 당연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것 때문에 장모님의 자리가 상당히 위태로워지셨으니까요. 이내 차장님은 제 앞에 가래침을 뱉고서는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킥킥 저러고도 참네. 어지간히 간절한가 봐. 대리님이 저를 보며 비아냥대더군요. 그런데 저 멀리 장모님이 보였죠. 장모님은 지금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내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피식 웃으시고는 걸음을 옮기셨죠. 설마 나를 이 회사에 다시 들여보내준 게 내가 이런 모멸을 당하는 걸 보려고 그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뒤로 업무가 시작되었지만 저에게 할당되는 업무는 전혀 없었죠. 정말 벽만 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장님과 대리님 모두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그러던 와중 차장님의 음성이 들렸죠. 야, 거기. 설마 저를 부르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돌아보니 저를 꼿꼿이 쳐다보고 계셨죠. 와봐. 그래도 어떤 업무라도 주시는가 싶어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죠. 그러더니 이내 카드 하나를 틱 던지더군요. 저기 가서 아메리카노 2잔 사와. 의자에 푹 기대며 말하더군요. 정말 상당한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만 했죠. 어떻게든 저는 이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오신 한 분을 보고 모두가 머리를 숙였죠. 바로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제 상황을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듯 했죠. 정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였죠. 차장님을 향해 말하셨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뭐가 말입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겐가? 그의 차장님은 적잖아 당황하신 눈치였죠. 그야 당연했죠. 오히려 장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였죠. 자네가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들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용서하기 힘드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뜻은 반대로 말하면 유일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차장님이 전무님 편에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의 차장님이 장모님의 눈치를 쓱 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네도 일보게나. 그 뒤로 저에게는 정상적인 업무가 할당되기 시작했죠.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장모님이 본인 아인까지 희생할 각오를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신 게 말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장모님 입장에서 저는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존재일 뿐인데 말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죠. 오해가 풀리기라도 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나를 용서하기라도 하신 건가? 정말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오늘은 그렇게 하루가 무사히 끝이 났죠. 집에 돌아와서 딸 아이를 재우고서 저는 잠깐 회사에 서류를 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실 안에서는 계속해서 타자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슬쩍 열어서 그쪽을 봤죠. 밤 10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의 휴대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 내가 지킬게. 자기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걸 어떻게 보겠어. 사실 장모님은 원래 이 회사를 경영하시던 분이 아니셨죠. 원래는 장인어른이 경영하고 계셨는데 큰 병에 걸려 누우시는 바람에 장모님이 이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저 때문이었죠. 제가 그 기밀을 팔아넘긴 것 때문에 장인어른이 몸져 누우신 거니 말입니다. 물론 오해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게 저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저를 다시 받아주셨죠. 원래는 제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보며 득이감을 얻으시려는 듯했지만 오늘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그건 아닌 듯했죠.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장모님의 통화가 계속 이어졌죠. 당연히 아무 일도 없지. 걱정하지 말고 병 회복에나 집중해. 하지만 역시나 회사를 운영해 본 적 없으시던 장모님이 혼자서 그 큰 회사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버거우셨죠.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죠. 무슨 여자가 회사 운영이냐면서 전무 쪽 라인으로 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때문에 현재는 전무 쪽 라인의 힘이 상당히 세졌죠. 이대로라면 전무 쪽 라인이 장모님의 자리를 꿰차는 건 시간 문제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쪽에서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급하게 숨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전무님의 음성이 들렸죠. 기름기가 잔뜩 낀 음성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전무님을 보고서는 이내 일을 갈기 시작했죠. 이번에 대일 대학 병원에 납품하는 거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만.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대일병원은 엄청나게 큰 대학병원이었죠. 만약 거기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기라도 한다면 전무의 파워는 순식간에 엄청나게 세질 테죠. 아마 이사회에서 장모님의 해임안이 올라가더라도 막지 못할 정도로 사장님의 파워는 엄청나게 약해질 게 분명했죠. 이제 그 자리도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 말을 하고서 전무는 장모님의 명패를 손으로 들더군요. 여기 사장 이름에 조만간 제가 적히는 거군요. 참, 전 사장님께서 통탄스러우시겠습니다. 그의 장모님이 이를 빠득하셨죠. 원래 전무는 장인 어른의 라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탐욕이 가득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 정도일 줄을 몰랐던 것이었죠. 장인 어른이 병져 눕자마자 바로 이빨을 드러냈으니 말입니다. 저희 연구부에서 개발한 의료기기가 워낙 압도적인데 어쩌겠습니까? 허허. 아무리 영업팀이 고생한다고 해봤자 그걸 뒤집을 수는 없죠. 연구부는 사실상 전무 쪽이 다 먹었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그야 당연한 게 장모님께서는 그 당시 연구부서에 있었던 저를 밀어주고 계셨는데 제가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서 장모님의 지배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죠. 그래서 결국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 영업 1팀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었죠. 허허, 한 달 뒤죠. 그때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뭐 미리 내려오셔도 되지만 말입니다. 그의 장모님이 이를 가득 가시더라고요.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답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영업 1팀이 날고 뛴다고 한들 본질적인 의료기기의 성능 차이를 뒤집을 수는 없었죠.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무님은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는 그제서야 장모님은 혼자서 소리 없이 끄끄 우시기 시작하셨죠. 여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더 이상 자리 못 지킬 것 같아. 저게 바로 회사 사장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였죠. 사원들 앞에서는 불안해할까봐 울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저렇게 끄끄 우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의 장모님이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혹시 전무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봤을까봐 당황하신 거였죠. 하지만 이내 저인 걸 보고서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순식간에 음성이 차분해지셨죠. 정말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시는 분이셨죠. 일단 저는 장모님의 앞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정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죠. 하지만 말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의 장모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셨죠.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의 장모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서늘해지셨죠. 그걸 나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지? 일전에 봤던 그 표정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죠. 마치 죽일 듯한 원수를 바라보는 표정 말입니다.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입니다. 분명히 저의 연구 실력이라면 한 달 안에 더 뛰어난 연구 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테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려면 기존에 있었던 연구 소스들을 저에게 다시 오픈해야 하는데 이미 한 번 빼돌린 전적이 있는 저를 믿어주실 리가 없죠.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장모님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죠. 장모님은 제 눈빛을 가만히 응시하셨죠. 저희 둘 사이에는 상당히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자네를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완전한 거절의 표시였죠.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장모님이 살아남으셔야 저도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장모님은 그런 제 떨리는 손을 보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죠. 자네가 앞으로 하는 걸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지. 네? 나는 자네를 믿는 게 아니야. 자네의 상황을 보고 믿는 게지. 아마 장모님은 저희 상황을 말하신 듯했죠. 어머니에게 계속 돈을 붙여드려야 하고 딸도 먹여 살려야 하는 제 입장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장모님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죠. 다른 회사에서는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일단 자네가 얼마나 변했는지부터 유심히 보겠네. 그 말을 끝으로 장모님은 자리를 뜨셨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장모님이 저를 처음에 데리고 오실 때 의도는 모르겠으나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저에게도 드디어 길이 생기는 것이었죠. 제 어머니와 딸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말입니다. 반드시 증명을 해야만 했죠. 특히나 저의 변한 모습 말입니다. 아마 그걸 보기 위해서 장모님께서 저를 영업부에 붙이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야 저는 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쉬운 소리 할 바에야 그냥 사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었죠. 즉, 영업에서는 최악의 마인드셋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았죠. 장모님도 아마 그걸 잘 알고 계신 듯했죠. 그래서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곳에 배치하신 듯했죠. 그렇게 퇴근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바닥에서 잠이 들었죠. 눈을 떠보니 상당히 의아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위에는 이불이 덮여져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그냥 잠든 걸로 아는데 보일러도 틀어져서 감기도 걸리지 않았고요. 딸은 여전히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방에 설치된 CCTV를 돌려봤죠. 거기에는 제 딸이 잠든 저를 보고서는 일어나서 저를 끙끙 끌어 침대에 놓으려고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그러다가 도저히 힘이 붙여서 안 되자 작은 키로 의자에 올라가서 보일러를 누르고 저에게 이불을 덮어주더군요. 끄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소리 없이 끄끄 울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깨서 이 광경을 볼까봐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내 가치관 따위는 버릴 수 있다고요. 이 녀석을 위해서라면 정말 제 모든 걸 바쳐도 부족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눈을 비비며 깨더군요. 아빠 울었어? 울긴 누가 울었다고 그래. 아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말해. 수정이가 혼내줄 테니까. 딸 아이가 그 작은 주먹을 빙빙 휘두르며 말하더군요. 정말 제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녀석입니다. 그렇게 저는 딸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회사에 출근을 했죠. 그런데 왜인지 평소와 달랐죠. 무언가 급박해 보였습니다. 차장님이 급하게 어딘가로 나가더군요. 저는 급히 그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차장님은 이내 근처에 한 의원에 들어가더군요. 이내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었죠. 차장님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원장에게 삿대질을 당하며 구박을 당하고 있으셨죠.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영업 1팀에서 팔았던 의료기기가 고장이 난 상태였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리기사가 오지 않아서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이었고요. 지금 당장 환불해 주세요. 사장님, 그건 제발. 차장님이 애절하게 매달리고 계셨죠. 그렇다고 저게 차장님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전무 쪽에서 사장님 라인인 영업 1팀을 아예 싹을 밟기 위해서 일부러 수리 기사를 불러주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선 그걸 전혀 이해해줄 필요도 없고 말이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내 차장님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너 여긴 어떻게? 상당히 당황하신 눈치였죠. 당장 돌아가. 괜히 화만 더 키우지 말고. 차장님의 저런 반응도 당연하죠. 그야 저는 원래 굽히고 살바해야 그냥 서서 죽는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미움도 샀었죠. 저는 이내 의사 선생님 앞에 섰죠. 그때 차장님은 망했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망했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의사가 적잖아 당황한 눈치를 보이더군요. 일전에만 해도 엄청 신경질적이던 저였으니 말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 기사님 연락드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의사 선생님은 씩 웃으시더군요. 일전에 그렇게 막 나가던 녀석이 이렇게 굽히는데 상당히 큰 만족감을 느낀 듯 했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서 밖으로 나왔죠. 차장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신 채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변한 제 모습에 적잖아 당황하신 듯 했죠. 그야 예전에는 그럴 거면 사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녀석이었으니까요. 장모님한테 도움이 되어드려야죠. 저 같은 놈을 받아주셨는데. 그의 차장님이 눈을 가늘게 뜨시더군요. 그래, 일단 알겠다. 역시 아직은 못 믿으시는 눈치였죠. 그야 당연하죠. 제가 장모님의 회사에 끼친 손해 때문에 전무의 파워가 저렇게 세진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로도 장모님을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했고 결국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너를 믿고 일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마. 장모님의 전화였죠.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기회가 생긴 것이니 말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연구부의 발령을 받을 수가 있었죠. 장모님이 정말 있는 힘껏 제게 지원을 해주신 것이었죠. 사실 이게 장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니 모두가 구면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녀석이 있었죠. 바로 연구부 팀장 녀석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녀석이 희죽 웃으며 말하더군요. 사실 이 녀석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인 것이었죠. 사실 기밀을 팔아넘긴 건 제가 아니라 이 녀석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 반갑다. 사장님 백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소용없는 거 알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담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죠. 이곳 연구부의 시설이나 자료는 쓸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저와 협업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이곳 연구부의 사람은 9명, 전부 전무 쪽 라인이었죠. 유일하게 저 한 명만 장모님 라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달 안에 저는 그들 9명의 성과를 뛰어넘어야만 했죠. 그냥 적당히 월급 타다가 가. 아무리 너라고 한들 이걸 뒤집을 수 있겠냐? 팀장이 피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야 전무님 라인 9명은 제가 나가고 난 뒤로 몇 년 동안 개발을 해서 어느덧 완성 단계에 이르른 의료기기가 있으니까요. 팀워크도 상당히 견고해졌죠. 그에 비해서 저는 단 한 명뿐이었죠. 한 달 안에 이걸 뒤집을 수 있을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을 지나치고 다시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떠나 있던 때와 달리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 익혀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그걸 모두 익히는 데만 몇 달은 걸릴 것만 같았죠. 아마 팀장도 그걸 알고 있었던 듯 했죠. 그거 익혀야만 개발이 가능한데 아무리 너라도 무리지. 아마 개발에는 손도 못 대고 한 달이 끝날 거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풋 허세는? 저는 그 뒤로 연구실에 거의 틀어박혀 있다시피 했죠. 그런데 하루는 연구 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이셨죠. 이내 장모님은 수북한 문서를 훑어보셨죠. 정말 이걸 한 달 안에 다 익히고 개발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건가? 믿겠다고 하셨지만 영 미심쩍긴 하셨겠죠. 그야 익혀야 하는 양이 워낙 방대하니 말입니다. 장모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장모님을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의 장모님이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자네의 그 눈빛은 그대로네. 역시. 장모님의 눈빛이 변하셨죠. 예전에 저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던 그 시절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볼도 조금 붉게 상기되신 상태로 변하셨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내 아차 싶으셨는지 고개를 흔드셨죠. 그러면 열심히 해보게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며칠 만에 모든 걸 익히고 다시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딸은 잠깐 친구 집에 맡기고서 정말 독하게 몰입하기 시작했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황홀한 감정이었죠. 이렇게 몰입해보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짜릿하더군요. 잠깐 힘든 일도 모두 잊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개발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이 세상에 없던 의료기기를 말입니다. 제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던 것이었죠. 아니 오히려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특허를 내는 것이었죠. 혹여나 전무 쪽 라인에서 이 의료기기를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바로 베낄 게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 특허도 물 건너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 혼자만 특허 진행을 하기로 했죠. 장모님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왜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먼저 속여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장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혼자서 특허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특허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회사에 그 사실들이 퍼지기 시작했죠. 제가 엄청난 의료기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회사에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아무리 봐도 성능으로는 제게 훨씬 좋아 보였으니 말입니다. 원래라면 무조건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전무 쪽 라인도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장모님도 기쁨에 웃음 지으시더군요. 정말 다행이야. 자네 덕분에.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찔끔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싶으셨는지 제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역시나 그때 오해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 오해가 풀리기만 한다면 저는 장모님의 옆에 다시 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였죠. 저는 이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더군요. 마치 제 성과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여 기분 전환 겸 오랜만에 친구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갔죠. 반갑다. 제 한국대 시절 동기였죠. 요즘은 어디 다니냐? 그에 저는 명함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말하더군요. 여기 전무가 방금 전에 저 방으로 들어갔다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일병원장도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설마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친구에게 옆방을 달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 녀석이 제 표정을 보더니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방을 내어주었죠. 이내 저는 거기서 그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죠. 병원장님, 이번에 저희 의료기기 계약건 때문에 말입니다. 아, 그거 박 사장이 제시한 의료기기가 훨씬 좋더구만. 미안하게 됐네만. 에이, 설마 저희가 그것만 드리겠습니까? 그 말을 끝으로 사과박스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내 병원장이 킁킁거리더니 말하더군요. 이렇게까지 하면 뭐 어쩔 수 없나. 생각해보니 자네 의료기기가 가성비는 더 좋아서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하군.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어허, 그렇게 말하지 말게나. 그렇게 하면 누가 오해하겠어. 죄송합니다. 뭐 됐어. 난 이만 가보겠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차에 엄청나게 많은 사과 박스를 채우고 떠나는 병원장의 차가 보였죠. 정말 허탈했습니다. 무얼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말입니다. 정말 너무 좌절스러웠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한탄을 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춘다면 저를 믿어주신 장모님과 제 딸과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까지 잘못되고 마니까요. 저는 최대한 머리를 굴려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걸 장모님과 영업 1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죠. 이게 될지는 미지수였죠. 한번 배신했던 저희 말을 과연 믿어줄까 참으로 걱정이 되더군요. 다음날 영업 1팀 회의가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장모님도 계셨죠. 정말 수고했다. 이걸로 대일병원이랑 계약만 하면 끝이네. 모두들 화기애애했죠. 사실상 이제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는 그 말을 해야만 했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모두의 표정이 굳었죠. 모두들 일제히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본론을 꺼내야만 했죠. 대일병원은 의료기기가 어떻든 전무님 쪽 의료기기를 택할 테니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에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죠. 전무님이 대일병원장 로비를 성공해서 우리 의료기기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전무 쪽과 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의 차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일병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야. 그야 대일병원장님은 원래 로비 같은 건 통하지 않는 분이었으니까요. 원래라면 차장님의 말씀이 맞지만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아했던 것이었죠. 혹시 전무한테서 돈을 받은 사람은 혹시 네가 아닐까? 차장님은 오히려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반응이 당연하긴 했습니다. 이 의료기기를 들고 전무와 경쟁해서 대일병원 계약을 따내기만 하면 장모님의 사장 자리는 굳히기에 들어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분명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대일병원장님이 변하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굳이 지금 다른 병원을 찾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컸죠. 한번 배신했던 제 말보다는 그간 대일병원장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훨씬 믿음직스러울 테니 말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대일병원과 계약을 계속 준비하는 걸로 결론이 나려는 찰나.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장모님께서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그의 차장님이 말했죠. 사장님, 그의 장모님이 손을 들었죠. 그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차장님이 말씀하셨죠.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희는 몇십 년을 사장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저희가 아니라 이런 녀석을 말을 믿어주시는 게 말입니다. 그의 장모님이 서늘한 눈을 뜨시고 말했죠. 그러면 떠나게나. 네? 떠나도 좋다고 했네. 차장님은 적잖아 당황하신 듯 했죠. 장모님의 표정은 한없이 진지해 보이셨으니까요. 설마 진짜 떠나도 된다고 말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말해보게나. 대일 병원 말고 대안은 있는가? 그 말에 차장님과 대리님 모두 입을 꽉 물었죠. 한국대학교 병원과 계약하는 겁니다. 그의 차장님이 말했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물론 되기만 한다면 대일병원 계약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닌겠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인데. 그의 참고 있던 대리님도 말하셨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거의 확정적인 승리인 대일병원을 두고 한국대 병원이라니요.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둘 모두 엄청 상기된 표정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꼿꼿이 응시하시며 말했죠. 자신 있는가? 네, 거기 병원장 아들이랑 같은 한국대학교 동기입니다. 자리쯤은 만들어 볼 수 있죠. 좋아, 진행해봐. 그의 차장님이 말하더군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장님 밑에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의 대리도 말하더군요. 저도 차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둘 모두 사장님을 응시하기 시작했죠. 지금이라도 의견을 바꿔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여기서 장모님이 정말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전무 쪽으로 붙을 생각이었겠죠. 그의 장모님을 저를 다시 슥보시더군요. 정말 자신 있는가? 네, 당연하죠. 장모님은 저희 눈빛을 가만히 응시하시더니 이내 피식 웃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러면 둘 모두 내 책상에 사표를 올려두고 가도록 하게나. 사장님,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글쎄, 그건 결과를 보면 알겠지. 이내 둘 모두 이글거리는 표정으로 장모님을 쳐다봤죠. 이제는 정말 둘은 적으로 돌아설 작정이었던 것이었죠. 둘 모두 정말 사표를 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둘 모두 장모님을 몇십 년간 보필했던 충신들이니 말입니다. 아니, 단순히 떠난 것도 아니었죠. 이제 전무 쪽으로 붙을 테니 말입니다. 상관없네. 난 자네를 믿으니까 자네 하나만 있으면 되네.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셨죠.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 뒤로 친구 녀석에게 전화를 했죠.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원수에 가까운 녀석이었지만 말입니다. 어쩐 일이냐?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럼 내일 아침에 골프 약속 있는데 거기로 오던가. 갈게. 그의 녀석은 적잖아 당황한 듯했죠. 원래 저였다면 당연히 거절을 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의 녀석이 말하더군요. 거기서 공 주울 거면 오던가. 참고로 거기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전부 모인다. 녀석들은 유명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집안이 좋은 녀석들끼리 몰려다녀서 일명 로얄 클럽으로 불리는 녀석들이었습니다. 몹쓸 짓을 일삼았지만 그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했죠. 그야 밑보였다가는 보복이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저는 유일하게 그 녀석들의 나쁜 짓에 태클을 걸었죠.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짓들이 많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녀석들도 저는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기에 선생님들이 저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저에게는 돈도 먹히지 않았고 꿀려지지도 않았죠. 결국 녀석들은 저 때문에 나쁜 짓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뭐야, 진짜 왔네? 저는 녀석들이 있는 곳에 갔죠. 정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두 모여있더군요. 녀석들은 저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더군요. 뭐야, 진짜 왔잖아? 모두들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설마 제가 진짜 올 거라고는 생각 못한 모양이니까 말입니다. 이야, 민호 오랜만이다. 상당히 간절한가 봐. 녀석들의 비아냥거림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민호 진짜 공주께? 에이, 설마 민호가 진짜 공주겠냐? 제 자존심 알잖아. 하긴. 녀석들은 이내 골프카트를 타고 돌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뒤에 탔죠. 뭐야, 진짜 공주 오려고? 녀석들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야 제가 진짜로 탈 줄을 몰랐으니 말입니다. 이내 녀석들의 골프 스윙이 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설마 싶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진짜 그 자존심에 공을 주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공을 주워 녀석들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의 녀석들은 적잖아 당황한 눈치였죠. 뭐야, 진짜잖아? 그 뒤로도 저는 몇 번이나 녀석들의 공을 계속해서 주워주었고 녀석들은 그의 큰 특이감을 맛본 듯 했죠. 병원장 아들에게 모두가 말하더군요. 이야, 저 녀석을 어떻게 조련한 거야? 그의 녀석이 씩 웃더군요. 뭐, 어쩌다 보니. 녀석은 그로 인해 상당히 의기양양해졌죠. 제가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병원장님과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녀석은 제 입을 막더군요. 이내 저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해줄게.
해줄 테니까 쟤네들 앞에서는 말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지? 녀석이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나를 복종시켰다. 이게 상당히 녀석에게는 동창들 사이에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포인트인 듯했죠. 저는 그것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계약을 성공시켜야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한국대 병원장님과 계약 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상당히 시큰둥한 반응이셨습니다. 원래 한국대 병원에 있는 의료기기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요.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의료기기를 보자 표정이 달라지셨죠. 병원장님께서도 상당히 놀란 눈치더군요. 이 정도 성능을 가진 기기가 있다는 게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이 녀석이 있더군요. 자리만 만들어준다고 했지. 계약까지 해준다고는 말 안 했다. 걱정하지 마 했으니까. 허세는 녀석도 설마 진짜 계약건까지 따내리라고는 생각 못한 모양인 듯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녀석의 표정은 정말 봐줄만 했죠. 저를 보고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 표정은 상당히 봐줄만 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들고 급히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주총회는 한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리고 있었죠. 저는 급히 연회장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전무님이 실적 발표를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고 계셨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무님이 직접 실적 발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시기 시작하셨죠. 성과는 꽤 대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뛰어난 의료기기의 성능, 그를 바탕으로 대형 병원인 대일병원과 계약건도 따냈으니 말이죠. 그 이외에도 부수적인 성과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전무님의 발표가 끝나자 이내 박수갈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거기에는 전 팀원들이었던 차장님과 대리님도 있었죠. 이내 다음으로는 사장님이 단상 위에 올라가실 차례였죠. 전무님은 내려오시며 사장님과 마주쳤죠. 그러자 이내 말하시더군요. 올라가셔봤자 괜히 망신만 당하실 텐데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그냥 지금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굳이 발악하다가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그야 지금 실적 발표에서 사장님의 실적이 전무님의 실적보다 좋지 못하다면 현재 올라온 사장님의 해임안은 통과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무님이 사장 자리를 꿰차게 되는 것이죠. 전무님은 그에 대해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신 듯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모님이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연하죠. 저기 있는 녀석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전무님이 저기 있는 예전 차장님과 대리님을 가리키며 말했죠. 대일병원은 안 되는 걸 알고 미리 포기하시고 한국대 병원으로 전략을 변경한 건 상당히 좋은 전략이었긴 했습니다. 대일병원보다 큰 곳은 한국대 병원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대 병원에서 계약을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병원장은 예전 사장님도 만나주시지 않던 분인데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이군요. 장모님이 피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전무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대학교와 계약건이라도 따냈다는 겁니까? 그거야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그 말을 끝으로 장모님은 단상 위로 올라가시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장모님의 옆에 섰죠. 이내 저희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꽤나 성과가 많았지만 역시나 전무님에 비하면 역시나 부족한 성과인 건 확실했죠. 그의 주주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전무 쪽을 밀어주는 게 맞나 보군. 사장 해임안에 동의하는 게 맞겠어. 그의 전무가 씩 웃기 시작했죠.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영원에 그리던 사장 자리가 그의 눈앞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의 전 차장님과 대리님도 상당히 기쁜 표정이었죠. 전무 라인을 탔으니 말이죠. 그가 사장이 된다면 자기들에게도 엄청난 보상들이 떨어질 일만 남은 것이죠. 하지만 장모님은 발표하시는 내내 전혀 불안한 눈치가 없었죠. 급하게 오느라 제가 한국대학교 병원과 계약건을 따냈다는 사실도 못 들으셨는데 말입니다. 이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제 실적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게 끝이라면 저 친구는 사장 자리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겠군. 나쁘지 않은 친구였는데 아쉽게 되었어.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대로라면 사장 해임안이 그대로 진행이 될 테니 말입니다. 사장님은 그의 저를 힐끗 보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제게 마이크를 넘기시며 말하셨죠. 마지막 실적 발표는 이 친구가 할 겁니다. 그의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갑자기 처음 본 놈이 실적 발표를 한다니 당황할 만한죠. 아니 처음도 아니군요. 그들에게 저는 배신자로 각인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건네 잡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참 애처롭구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저런 배신자한테 자기 모든 걸 걸겠어. 그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죠. 하지만 이내 저희 이어지는 말에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대학교 병원과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국대 병원과 계약에 성공했다고? 거기 병원장은 자기 아들 말 아니면 절대 안 듣는 양반 아닌가? 전무님이 처음에는 표정이 굳더니 이내 피식 웃으시며 말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간절하다지만 거짓말하면 쓰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그야 당연하죠. 한국대학교 병원과 계약을 따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니까요. 전무님의 그 발언 이후로 회의장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역시 거짓말이었군. 그러니까 저런 일개 사원이 어떻게 한국대 병원장과 만나겠어. 우리 전 사장님도 만나주시지 않던 분인데. 사람들은 순식간에 전무님의 의견에 동화되기 시작했죠. 그들의 그런 생각도 당연한 것이었죠. 그야 일개 사원이 한국대 병원과 계약을 따냈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에 저는 화면에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바로 한국대 병원장의 사인이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든. 전무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뿐 아니라 차장님과 대리님도 입을 쩍 벌린 채로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사장이 능력이 좋구만. 저런 직원이 충성을 맹세할 정도면. 내부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죠. 한국대학교 병원과 계약했다는 계약서 한 권으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죠. 그만큼 한국대 병원과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컸죠. 병원의 규모가 큰 것도 주요하게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공적으로 주주총회가 끝났죠. 결국 사장님의 해임안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무님은 이를 빠득 갈았죠. 이내 차장님과 대리님에게 호통쳤습니다. 분명히 저 녀석이 한국대 병원과 계약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자네들이 단언하지 않았나?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차마 입도 번긋하지 못했죠. 그들 입장에서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한국대 병원과 계약을 일개 사원이 따낼 거라고는 말이죠. 그걸 전무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화풀이에 가까웠죠. 그걸 보고서는 장모님이 만족한 듯이 웃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잠깐 이야기 좀 하겠나?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는 고급 음식점에 왔습니다. 이런 곳은 난생 처음 와보는 것인데 상당히 좋더군요. 장모님은 상당히 기쁘신지 꽤나 상기된 표정이셨죠. 전무에게서 사장 자리를 지키신 게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인어른의 회사를 지켜낸 게 말이죠. 그걸 보니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장인어른인데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주주들에게 휘둘리기 싫어서 본인만의 독자적인 회사를 차리려고 하셨죠. 그래서 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현재 연구부 팀장을 시켰죠.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게 제가 전부 뒤집어 쓰게 된 것이었죠. 오해를 풀려면 풀 수는 있지만 그러면 장모님께서 받을 상처가 너무나도 크죠. 그걸 잘 알기에 장인어른은 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장모님에 대해 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정말 악랄한 분이시죠. 장모님 앞에서는 연기를 너무나도 잘해서 장모님은 그 사실을 모르시지만 말입니다. 정말 너무 고맙네. 자네 먹고 싶은 것 다 시키게나. 오늘은 내가 통 크게 쏠 테니. 장모님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죠. 여보, 내가 여보 회사 성공적으로 지켜냈어요. 너무나도 기쁜 음성이었죠. 그 뒤로 장인어른과 계속 통화를 나누시며 회사를 지켜냈다는 거에 상당히 기뻐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사실 그 모든 원흉은 장인어른 때문인데 말입니다. 장인어른이 그 기밀을 다른 회사로 빼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그걸 제가 전부 뒤집어 썼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쁘게 통화하고 있는 장모님께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이내 장모님께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너무 고맙네. 앞으로 계속 내 옆에 있어주겠나? 네, 당연하죠. 고맙네. 장모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크게 후회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적당히 술도 먹었겠다. 저는 말을 했죠. 단순히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남자 대 여자로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의 장모님의 볼이 화학 달아오르시는 게 느껴졌죠. 역시 장모님도 저를 남자로 보고 계셨던 거였죠. 장모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이내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서는 말씀하셨죠. 나도 자네에게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깊은 골이 있지 않은가.